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반 이재명계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내용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야권 주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 열흘 만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이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야권 대선 후보군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친구를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피의자들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권 소식부터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여권에서는 경선 연기 일정을 둘러싼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이 정말 내홍을 넘어서 이 갈등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 반 이재명계와 이재명계가 이 경선 연기를 두고 격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어떻게 저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경선 연기론 계속해서 기시감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반 이재명, 이재명계 이 격돌이 되면서 뭔가 잡음 계속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선을 이제 9월 초에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선을 연기를 원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것이 지금 코로나 국면이니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컨벤션 효과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늦어질수록 효과가 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코로나 국면에 11월 달이 된다 그러면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이냐. 그때 가면은 대규모의 어떤 행사가 가능한 것이냐. 네. 사실은 지금 먼저 백신을 많이 맞은 국가들도 보면 그런 어떤 집단 행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면역 이후에도 네. 대규모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주장의 어떤 설득력은 어느 정도 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컨벤션 효과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늦게 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계속 늦췄겠죠. 네.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9월 달로 잡고 이렇게 한 데에는 사실상 9월 달이라고 한다 그래도 3월 달 초가 대선이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국민들에게 검증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송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을 줍니다. 그래서 네. 2년 동안의 철저한 검증 속에서 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검증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어떤 컨벤션 효과라든가 뭐 이런 이 코로나 문제가 결정적으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네. 지지율의 어떤 흐름을 좀 개선시킨 상황 속에서 경선을 치르고 싶다. 뭐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이 안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공당이 뭔가 원칙을 세우고 날짜를 정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받는 그런 이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선을 연기해야 되냐 마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접 대선 주자들이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에서 자꾸 흥행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때 가짜 약강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경선 연기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치인의 말의 품격이 중요하죠. 그것은 과거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 뭐 들으셨다시피 뭐 가짜 약장수, 뭐 말의 품격, 이렇게 단어 뭐 수위가 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당 관련 의원들이 좀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듯했다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주자들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인 이제 단체 대화방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곳에서도 소위 말하는 친문 의원들과 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경선 일자를 두고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경선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거세게 화두가 될수록 이재명 지사에게는 크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는 네. 유리할 게 없다. 이재명 지사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네. 당 지도부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 내가 선수인데 룰에 대해서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뒤로 빠져 있는 게 훨씬 통 큰 이미지. 그리고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하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이 이 지사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나눠서 약장수 이야기까지 꺼낸 것은 조금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이나 또는 여러 방송에서 활약하는 스피커들이 대신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후보 본인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설령 경선 연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지사가 당내에서 또는 당 안팎의 시각에서 입는 타격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고요. 언제나 저도 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심하게 되는 건데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로 할 수 있는 말을 굳이 어로 표현해서 여러 사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약장수라는 표현 자체가 정세균계나 또는 뭐 이낙연계,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소위 범친문 그룹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면 그냥 원칙 지키자고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국민도 있지만 반대로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도 있다는 점을 이 지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평론가님도 그렇고 이 경선 연기 뭐 여부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자,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66명에 가까운 의원이 연판장을 돌려서 이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이 경선 연기에 관련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크게 호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불거지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이제 범여권에서 대선 지지율 1위로 나오는 후보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66명이 의총 소집 요구를 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상 보면 민주당 당원 당규로 보더라도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무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그 경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건 의원총회의 권한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66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이 요청을 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직접 갔다 온 사람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공관에서 그 저녁에 행사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소규모로 전현직 의원들, 그다음 당협위원장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고 의견 수렴을 많이 한데 의견 청취를 하는 자리겠죠. 그리고 갔다 온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렇게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왜 66명이나 이런 소집 요구를 했을까? 당원 당규에도 어긋나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원칙에도 딱 정해져 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일부는 이게 그 권력 투쟁이다, 개파 투쟁이 노정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거도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근거도 코로나 사태라든가 흥행 부진이라든가 이 부분은 상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의원들이 66명이나 요청을 하면 그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의원들 3분의 1이 요청하면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요. 이게 170명 중에 지금 네. 166명 꽤 많은 숫자,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 되죠. 되니까 당연히 안건에 올려야 이걸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교수님은 안건은 못 올린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국민의힘은 이렇게 일정 부분 의원들이 소집 요청을 해서 안건을 정해서 소집 요청하면 당연히 의원총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 안건을 못 올리게 된대요. 그리고 참 비민주적이다. 민주당 이름과는 달리 왜 그럴까? 아니 뭐 의원총회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되는 건 아닌데 의원들이 요청하면 얘기는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의원총회 다시 안 할 건가요? 이 안건으로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상 지금 국회가 계속 있으니까 의원총회는 언제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 입을 다 막을 수도 없을 텐데 그럼 이 얘기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그냥 이렇게 요청하면 그냥 얘기 들어보고 네. 논의하고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는가 싶더라고요. 네, 이거는 김건욱 교수님께도 말씀을 이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두화 변호사님의 이간책이다. 이간책이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 그걸 이간책이라고 하시는 건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견해신 것 같은데. 예,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의총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선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총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논의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온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뭐 험악한 소리가 돌고 이것들이 지금 비춰지길 야권에서는 바랄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경선의 일정을 연기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후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개파도 아니거든요. 개파 갈등에서도 좀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계에도 친문 의원들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이런 논란의 배경은 뭐냐면 캠프마다 유불리가 다르거든요.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고 빨리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캠프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일정의 논란이 있는 것이지 개파의 문제, 권력투쟁의 문제 이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그것을 올려서 네. 사실상 논란을 부추기는 것 자체는 송영길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최고위원회 비공개로 하고 네. 그리고 주초에 본인이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재기 또는 뭐 국민들의 이 민심을 좀 더 회복하는 그런 부분 더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송 대표가 조기에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송영길 대표가 저희 뉴스에 나와서 직접 이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원총회 결의사항도 아니고 당무위원회 의결사항도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당무위원회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무위원회로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게 대표의 권한이니까 쭉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원칙을 변경하려면 전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좀 논의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지만은 어쨌든 결정이 난다면 이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요.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반발 잘 이렇게 무마하라고 있는 게 지도부인 거거든요. 네. 그 반발을 잘 설득하는 게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고 저는 의총을 아예 열지 않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절차상으로 의총이 꼭 이 경선 일정과 관련돼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당에서 60명 넘는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싶다 했으면 그걸 들어주는 게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역할 아닙니까? 듣고 토론하면 됩니다. 네. 무조건 이 대표라고 해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네. 왜 경선 연기가 불가한지에 대해서 이 60명의 의원들 뭐 그렇다고 1대 60으로 토론할 건 아니잖아요. 의견을 대표해서 말할 몇몇 의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6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이상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거의 한 110명, 1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은 경선 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진 않아요. 경선 연기 반대론자도 있을 것이고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켜보고 있는 이 다수를 보고 선택해서 필요하다면 의원 총투표를 무기명으로 붙여도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적어도 토론과 설득의 과정 이후에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6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 권한 아니다 무시하고 지도부에서 결정 내리면 도장 찍어도요, 이거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의 또 헌법기관이고 대선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커지면 누구에게 가장 안 좋냐? 이재명 지사에게 가장 안 좋습니다. 룰 때문에 뭔가 본인 유리한 거 하려고 지금 당을 분란으로 일으킨다는 이런 프레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레임을 야당에서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만든 프레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도 원팀을 이루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송 대표가 토론은 피하지 말고 비공개로 뭐 끝장 토론 하자 하면서 의총을 뭐 밤새라도 하시고, 적어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노력과 성의라도 보였다. 그 다음에 지도부를 열어서 경선 일자를 못 박으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할 만큼 했구나 하는 그런 네. 좀 뭐라 할까요? 점수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밤에 8시쯤일 것 같은데요.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송영길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니 아직 의원총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개최를 할지 말지, 이것을 뭐 최고위에서 경선 연기를 다 결정해버릴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민주당에는 당원 당규가 있는 것이고 또 최고위 지도부의 어떤 결단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뭐 의원총회를 여냐 마냐, 어디서 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가 사실상 어떤 상황 논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한다면 그 어떤 예측 가능성이, 그 공당의 예측 가능성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의원총회를 연다 안 연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결국에는 투표한다, 이거는 당의 어떤 분열상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불리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야권에서 계속 부추긴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냥 그 당에게 맡겨놓으면 되는 것을 여기서 의원총회 해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아니, 야권에서 부추긴다는 예, 말씀은 예. 안 하시는 게 아마 저희가 정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님 개인의 의견이었고 또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뭐 경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선에 참여할 대권 주자 한 명이 더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공식적으로 23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주역이었던 사람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장관이니만큼 좀 더 시선이 쏠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적대적 공생을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꽁장게 매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네. 내가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반가워한다는 얘기도 있고 야권 측에서도 반가워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나땡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김관호 교수님 생각처럼 이제 야권에서 부추기거나 이간질, 아까 그 의총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이간질을 하지도 않았고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단하신 것 같아요. 출마 선언은. 근데 그냥 나오신 게 야권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추윤 갈등이 재소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정리가 안 되고 뭐 법원에선 패배하신 거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어떤 명분으로 나오시는지, 사실 명분이 뭐 사람이 높은 세상 만들 것, 이 부분에 맞는 행동을 어떤 걸 보여주셨는지, 뭐 이것도 야권에서 논평할 거리가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 뭐 민주당에서 정할 거니까, 민주당 후보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5대5거든요. 민심 대 당심이 5대5고, 또 앞으로 점점 국민 여론조사를 뭐 더 많이 반영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정하는데 당심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당심이 결정해 줄 텐데 얼마나 우호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가셨으면. 논평을 하지 말라고 네, 아닙니다. 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저희가 부른 것이 누가 야권을 대변한다고 저희가 부른 것은 모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자의 개인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
저희가 그것도 뭐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이 높은 세상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어떤 캐치프레이즈인데 사람 어떤 유니버스에 본인도 참전하겠다 이런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친문을 겨냥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 장관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개혁을 아주 원만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 상당한 지지를 얻어서 지금 높은 지지율을 받는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지세가 확 몰리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추 전 장관님의 문제는 사실상 1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미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사실상 여권 지지자들에게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출마 의지는 굉장히 강하지만 사실상 지난 1년 반 동안의 어떤 성과가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연기론 중심으로 분석해봤고요. 어떤 결정이 나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야권 대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야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열흘 만인데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건강 등의 사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사퇴 이유가 정말 건강 때문입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얘기를 종합해보면 건강 때문이 아니라 메시지 혼선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은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은 곧바로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뒤집은 바 있습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이동훈 전 대변인을 만나 국민 앞에 더 겸허하게 잘하자고 격려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대변인은 다음 날인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언론 대응은 그동안 SNS 등을 담당해온 이상록 대변인이 당분간 맡게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인데요. 윤 전 총장 등 당박주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4선 이상 중진급 의원에게 직책을 맡길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말고 국민의힘에서 잠재 대선 주자로 주목하는 인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잖아요. 오늘 공개 행보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육회한반란 이사장이 지금 서울 명동 성당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정치 행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외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 오는 27일쯤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이고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강연 활동에 집중했던 김 이사장이 공개 봉사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선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예, 야권의 대권 소식 알아보기 전에 이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뭐 대권과도 연관이 있겠죠. 자, 이준석 대표 지금 최근 혹독한 검증 공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고위, 여권의 최고위, 여당의 최고위, 뭐 김용민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부터가 예전의 병역을 가지고 병역 특혜 논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은 쿠팡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관련된 빈소를 찾아서 또 이제 순직한 고 김도식
구조대장을 조문하고 또 오후에는 이 보수 1번지로 불리는 강남 현장에 가서 민심을 직접 듣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권과 야권의 싸움이 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15년째 같은 이메일을 쓰고 있다면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 병역과 관련된 이력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평론가님?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불거진 의혹이 아니라 과거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비대위원으로 발탁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의문이다. 이미 10년 전에 전부 다 소명을 한 의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대학생 시절에 사진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력서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더벅머리 지원서라고 언론에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익살스러운 모습인 네. 걸 보니까 한눈에 봐도 20대 초중반에 찍은 사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게 진짜 지원서에 넣었다는 사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원서 양식을 그대로 공개한 것 조금 같습니다. 놀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의전 서열 7위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7번째로 우리가 편히 하는 말로는 우대를 받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검증의 강도가 과거의 야권의 최고위원이나 비대위원 또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평론가일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지나간 일인데 왜 다시 들고 나오냐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좀 감수를 해야 될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주로 제기되는 의문이 사실 제약 증명서를 위조했다거나 네.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기재부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대표는 그 당시에 졸업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원래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원칙적으로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유를 복무하는 기간에 소명을 하게 되면 일부 예외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예외 조항을 이준석 대표가 미리 신고를 하고 적용받은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만약 이 부분을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아주 정말 전곡을 찌르듯 지적하고 싶다면 이 예외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그 당시에 어떤 산업기능용 복무했던 단체의 대표나 또는 이 지식경제부의 어떤 공무원들의 확실한 증언이나 진술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 여기까지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이제 대체 복무를 하던 시절에 지식경제부에서 있었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 허위 지원과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공당의 대표에 대한 이런 어떤 검증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이 문서들 저도 갖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의 사진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면 연수원 선발 대상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 대학원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인증을 받고 나면 특혜를 주는데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를 주죠. 그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취업 또는 이 결과물과 관련된 창업 지원 그리고 군복무 그러니까 국방부 사이버 관련된 부서로 배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이미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 이것을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명쾌하게 이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 특히나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았다는데 그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모셔와서 해명을 받지 않는다면 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특혜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속에서도 항상 나왔던 얘기가 특혜잖아요. 이제 특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공당의 대표로서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조국 전 장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나 보다. 비대위원 하기도 2년 전 민간인 이준석 무서워서 특혜를 준 건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또 본인 또 이 병무청에 다 확인해서 확인 절차를 거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실 공방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꼭 거기서 어떤 진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검증 공세에 관련한 논란과는 이제 별개로 대선 준비도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다음 주에
대선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킨다고 해요. 당 밖에 이제 지금 주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원활한 과정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직책을 신설해서 당내 중진 4선 이상의 의원을 임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예. 대선 준비 기획단은 항상 여야나 모두 이제 당에서는 이걸 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시점이 언제쯤 꾸려질 건가인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밖에 유력한 주자들이 많으니까 네. 대선 기획단을 좀 더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합당 문제도 있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이준석 대표도 만났지만 일정 부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소통 문제를 한 사람한테 좀 맡겨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당대표가 이것까지 챙기긴 챙겨야 되지만 주력해서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당박 대선 주자들과 소통 창구도 네. 좀 거기에다 일임하겠다. 어느 정도 좀 일을 위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당은 정말 당 안에 유력 주자들이 있으니까 당 내부의 사정을 정리하는 문제가 주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좀 빨리 출범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또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소통 창구, 어떻게 대선 주자들이나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소통 창구는 하나가 이제 폐쇄가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동훈 전 대변인, 이제 오늘 전격 사퇴를 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내막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내막을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지금 기사에서 많은 추측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이동훈 대변인은 입당이 확실하다는 투로 답변을 했는데 금요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된 이유가 아니겠느냐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추측이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일신상의 문제다, 건강상의 문제라고 이상록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변인 자리가 공석인 게 아니라 원래 이동훈 대변인과 이상록 대변인 두 명이 동시에 임명됐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상록 대변인이 여전히 그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단체 소위 단톡방이라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는 그걸 유지하고 있고 관련된 소식을 이상록 대변인이 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행착오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 정치평론가로서 시행착오가 이왕 있을 거라면 저는 일찍 겪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터질 것도 일찍 터져서 그렇죠. 내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정치 선언도 하지 않은 정치 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한 정치인들처럼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모든 게 완벽하게 착착 진행되길 기대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 전 총장이 지금 같은 국민의 기대를 받는 이유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일 전후로 지금 정치 선언을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에게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유를 밝히고 그 이후에 대변인이나 참모나 캠프에 누군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처럼 원칙을 우직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비각거림이나 시행착오가 있어도 국민이 지지를 보낸 이유가 노회한 정치인을 원해서 이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항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27일의 정치 선언을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날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7일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대변인 사퇴 소식이 들리니까, 물론 평론가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해요. 정치 참여 선언은 아마 27일 날 할 가능성이 그 즈음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동훈 전 대변인이 왜 사퇴를 했느냐 지금 열흘 뿐이 안 됐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7월 중순경에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할 것이다라는 그 언급을 했던 것이 아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일 날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종의 민생 투어를 한다는 계획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당을 갈지 어딜 갈지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먼저 얘기해 놓으면 다 정해진 바대로 그냥 뭐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갈 건데 무슨 민심 탐방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 불편함이 이동훈 전 대변인과의 어떤 갈등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품지 못하는지 그리고 뭐 본인이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만둔다고 할 때에도 같이 가야죠. 어떤 형태로든 같이 가서 시적으로 이제 이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정치 신이다. 정치 신이 맞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권에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정치 실험에 우리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국가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실험적 현상, 실험적인 어떤 이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불안감 이런 것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과 직결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등의 비화가 여기서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동훈 전 대변인이 말한 멘트 어떤 건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텐트를 치려 그러면 중심축을 어디에다 박느냐가 중요한데 제3지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나온 지 이제 두어 시간 뒤에 윤 총장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김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왜 실수할 수 있는데 왜 품고 가지 못하냐? 이게 어때 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윤 전 총장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윤 전 총장의 스타일을 여기서 우리가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이 지금 김 교수님, 김관욱 교수님이나 장해찬 평론가 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해요. 유념해달라.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대변인하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여서 제가 말하기가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동훈 대변인, 전 대변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고 정치 신인인데 근데 기대가 큰 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계속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도 고치면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겠지만 그게 하나하나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중간에 문제되고 또 여기 우리 장평론가님 일도 나오고 할 때 저도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이동훈 대변인한테도 전해주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새로운 전문가 그룹, 외부에서 지금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 그룹이 있을 거고요. 기존의 지인들이 많아요. 저 같은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기존의 친밀도도 있고 편하죠. 그리고 오래 알아온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법조인이나 지인 그룹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얘기도 경청해야 되지만 판단을 할 때는 여기 계시는 오히려 김관욱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비판해 주시는 말, 쓴소리, 그리고 장해찬 평론가나 아니면 다른 평론가들 말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법조인이니까 법조인들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용기 내라고 한 말씀 드리려면 이재명 지사처럼 가짜 약장수 이런 적대적인 발언은 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평론가님, 이 캠프 내 이견, 이렇게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밀도가 있는 측근 그룹들과 새로 들어오는 그룹들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캠프 내에 그런 알력이 있다 이런 소식 들려보신 것, 알력 다툼 이런 게 있다 소식 들어보신 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 대선 캠프 경험이 제가 이번이 처음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다른 대선 주자 2017년에도 한번 도와보고 했던 경험들 미루어 보고 또 정치권에 오래 활동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캠프나 특히나 지지율이 높은 캠프일수록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율이 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군요. 조율이 되는 네. 과정이 필요한데 그 네.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네. 그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충돌이나 시행착오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죠. 네. 하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일찍 드러나서 이걸 좀 빨리 조율을 해야겠다. 이제 혼선을 없이 원보이스를 내야겠다. 이런 기조가 내부의 긴장감을 쫙 돌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같은 혼란이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 전에 일어나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인이 27일 전후로 이게 27일을 못 박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27일 전후로 정치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치인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이런 혼선이나 어떤 충돌이 불거졌다면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불거진 혼란에 대해서는 정치 선언 이전에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고 네. 지난주 내내 사실은 뭐 우호적인 기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일이라고 하면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 선언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제까지의 혼란이나 이런 시행착오들은 다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저는 정치 선언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27일. 네, 뭐 참모를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는 후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보의 어떤 직접적인 진면모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국민들로 하여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30% 후반대까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0% 후반대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누가 있었습니까? 범야권에서 저희가 지지율 얘기는 아직 준비한 게 없었잖아요. 없어서요. 그런데 네. 뭐 나중에 준비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네.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 정도의 국민적 열망이 모아졌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나왔던 시행착오 때문에 그 국민적 기대가 일시에 꺼지진 않거든요. 결국 후보 본인이 나와서 결자해지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저는 반전의 모멘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캠프 내부에서 불거진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캠프 바깥에 이제 여권에서는 정말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을 벼르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언급되는 게 뭐 X파일이 있다더라. 뭐 무슨 파일이 있다더라. 의혹을 정리한 내용들이 있다더라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장성철 소장이 SNS를 통해 봤다. 그러면서 대선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를 밝혔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이제 엑스파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표가 엑스파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뭐 전 적절치 않다고 네.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엑스파일이 한 종류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종류인 것 같아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장성철 공간과 논쟁 소장과는 제가 몇 차례 좀, 예. 같은 뭐 대화도 해보고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야권 지향의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관련해서 굉장히 그래요. 어려운 네네. 내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이제 사실은 그 내용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더 검증의 어떤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졌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 왜 이런 엑스파일이 자꾸 나오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늦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질문거리가 이렇게 취재로 돼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엑스파일이나 문건들이 만들어질 기회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갖고서 이렇게 좀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것이 사실인 양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의 출발점은 네.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의혹들, 문제점이 아니죠. 의혹들을 사실상 해명하거나 소명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후보의 어떤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대선 때마다 엑스파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도 그렇고 뭐 안철수 후보의 엑스파일이다, 뭐 박근혜 후보의 엑스파일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이러니까 엑스파일 공개해라. 공개해서 이 검증 제대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깨끗하게 처벌받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이 엑스파일 존재 유무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이제 X파일이라고 하는 건 주로 정보지를 통해서 유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들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 시절에 이 정보지 유통 과정을 조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쓰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 그런 것처럼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네. 근절시켜야 된다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통령들이 취임하면 이 부분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 하다가 이렇게 뭐 여기에서 단속이 심해지고 이러면 미국까지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LA 한인들 많은 데서 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데 아마 정보지를 보고 이런 말을 정보지를 통해서 저도 언뜻 보긴 했는데 뭐 이 장 소장이라는 이분하고 같은 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엑스파일이 제일 뭐 치열하게 나왔던 거는 이회창 전 총재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였는데 그때 뭐 20만 달러 수수설인가 이거 얘기했던 서른 의원 그걸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도 되고 그래서 이제 처벌이 됐었는데 이제 사면이 됐죠. 그 뒤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도 하시고 민주당 최고위원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 정부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기안건설 뭐 이런 자금 수수설 이런 부분도 그때도 그 전모 의원이란 부분이 말을 하셨는데 그분도 형사처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 막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 같고 너무너무 근거가 있는 얘기 같았으니까 그 의원들이 이 정치인들이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실제 형사처벌까지 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옥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장 소장이란 분이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서른 의원 이런 분도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어떤 그 정보지를 보고 오류를 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분이 올린 페이스북처럼 뭐 지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정도의 그런 부분 검증을 끝내고 나서 할 거지 정보지를 보고 엑스파일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섣부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또 필요하긴 할 겁니다. 장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김어준 씨가 주로 쓰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난다. 김어준 씨 전매 특허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정치 공작으로 할 게 아니라 엑스파일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면책특권 밖에 나와서 국회의원이나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고요. 본인들은 안다는데 국민들이 몰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할 것이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런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 언제까지 이런 공작의 냄새가 나는 정치로 대선판을 좌우하려 드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엑스파일이 본질이 아니고 검증이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2007년 경선을 그 당시 여당 경선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경선을 하잖아요. 그때 사실상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BBK, 다스, 최서원 씨 얘기 다 나왔어요.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검증을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그때 BBK 다스였다, 소유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선거 결과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뭐 명확하게 부인은 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최근에 또 언론 보도 나온 거를 보면은 공간의 짐을 정리했다라고 하지만 뭐 이삿짐은 아니라고도 하고 그런데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사 안 갈 때도 참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짐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공간 정리라고 보도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퇴가 곧 대선 출마로 또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퇴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보통은 사퇴하고 나서 대선 출마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어떤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직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국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비슷하게 지금 대비되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3월에 사퇴하자마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재형 원장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퇴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면 본인도 대선 출마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주변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재형 원장 자체가 정치 출마에 대한 개인 의지가 강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사퇴를 하셔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의 숨고르기 기간 동안 뚜렷할 만한 컨벤션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퇴를 해서 범야권에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본인이 독자적으로 대선 출마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숙고의 시간을 건너야 되는 문제이다. 이런 점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의 대선 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7말 8초쯤에 나와서 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헌법에 어떤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까지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검찰청보다도 더 독립적인 일을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직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발탁됐던 공직자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좀 출마를 이제 바로 직후에, 사퇴 직후에 하는 것을 막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피선거권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 얼마든지 출마는 가능하죠.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는 출마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런 지금 본인이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 후보거든요. 대선 후보는 사실상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부의 어떤 불만을 때문에 출마한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후보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20년, 5년, 짧게는 5년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선을 후보를 생각하고 해야지, 내가 여기서 좀 박해를 받았으니까, 나 여기 나가서 불만이 있으니까 내가 대선 후보 나갈 거야.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가고 싶으면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다는 거면은 그 부분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늘 오후에 무료 급식 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선을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어제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미래를 얘기하는 분들이 없다라고도 하고 곧 책도 출간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어떤 행보를 하지 않을까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정치적 의도는, 이 행사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는 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치에 대한 의지는 계속 좀 표명해 오신 분 중에 한 분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공무원 생활, 이제 관료 생활을 하실 때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보고 그런 인연이 있긴 하지만 우수한 관료거든요. 근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인들이나 기업인들이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대권 도전 의지가 있다,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빨리 링 위에 올라오실 필요가 있지 않나,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야권 주자가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관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경선이 시작되면 검증도 아주 혹독하게 치러질 겁니다. 근데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정말 본선 같은 경선을 치르면 되니까 이렇게 후보군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거죠. 네, 지금까지 대선 9개월 정도 앞두고 요동치는 정치권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남성이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 지하철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고객을 담배 어디 가냐고요. 제 마음이 아니냐, 나한테 피해보잖아요.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사실,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유치원생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어른, 여기 또 있습니다. 이 어른은 하다못해 아예 유치원생들 자리까지 뺏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유유히 달리고 있는 노란색 유치원 통학 차량, 보이시죠? 유치원생이 타고 있어야 할 이 차량엔 나이 지긋한 서울시 의원이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린이는 아니시잖아요. 예. 아니, 설립자로서 당연히 차도 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데리고 와서 서류 주어서 보낸 일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출퇴근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출퇴근이 아니니 문제없다. 김 의원 본인이 규칙적으로 이 차량을 타고 의회에 오는 장면을 포착했는데도 그런 변명이 나옵니까? 나는 몰랐다. 기사 탓이다.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려는 건 아니겠죠. 친구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유치원생들이 거의 매일 듣는 말일 텐데요. 정작 어른들이 이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발견 당시 몸무게가 불과 34kg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학대하고 결국엔 숨지게 한 가해자들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 살인 혐의 인정했습니까? 식사 제공하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정상, 비상식, 비도덕. 이제는 비자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거창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상식대로, 유치원 때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친구 살인 혐의 인정했습니까? 식사 제공하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몸무게, 당시 이제 몸무게가 34kg밖에 되지 않는다. 10세 평균 몸무게가 한 35kg 된다 그러는데 20대의 몸무게가 34kg밖에 안 된다. 근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금 본이 살인 혐의 피의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본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친구 안모 씨와 김모 씨라고 해서 더 충격적인 이런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학대를 했길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평론가님? 제가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또는 경찰의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내용 등을 제 입으로 옮기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정황들이 많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일단 거의 지난해 10월부터 감금과 학대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일단 몸무게가 34kg라는 것은 거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 반강제적으로 굶겼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뼈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시로 감금을 하고 결박을 해서 구타를 한 것 같았고 또 단순 구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일종의 놀림감으로 삼았던 정황 등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영상이 한 5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는 이 A씨를 그 비좁은 원룸의 화장실에 가둬놓고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것 같고 원룸 출입구의 CCTV를 분석해보면 이 A씨는요. 혼자서 걷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했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서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A씨가 어떤 경위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원룸에 감금이 되어서 수개월간 학대를 받게 됐는지 가족들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한 사람을 인권 유린하면서 폭행하고 감금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많이 놀랍고 그 과정에 우리가 추후에 다루겠지만 경찰의 수사 부실이 또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들으셨다시피 이 폭행도 하고 영상까지도 찍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심리가 뭔지 전문가가 분석한 심리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뭐 놀림감으로 또는 놀잇감으로 그렇게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들의 세디즘적인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이 보관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과시적과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변호사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영상까지 촬영했다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해자들이야 뭐 고의성 없었다고 주장하죠. 근데 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자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 정도 찍었으면 뭐 어쩌다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변론이 먹힐지 몰라도 5개나 동영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동영상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고 이 정도를 보면 이거는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지 고의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숫자라든가 동영상의 길이라든가 동영상의 횟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들의 자백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사전에 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이 가해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한 적이 있는데 사전에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출 신고도 돼 있는 상황이었고 고소까지 했던 상황인데 이 피해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혐의가 나서 이 가해자들이 풀어주는 경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경찰이 뭔가 수사를 미비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뭐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 30일 날 실종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들을 고소를 해요. 그러면 경찰들의 입장에서 볼 땐 여기에 굉장히 좀 은원 관계가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종의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 가해자 모두 연락을 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가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근데 피해자도 지금 가해자들에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경찰은 그냥 그걸만으로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말아버렸는데 고소 취하하겠다 하니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 연결이 됐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 그러면 당연히 가가지고 사실상 대면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본인의 의사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진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끔찍한 이 살인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가출 신고도 돼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해자들의 어떤 압박 속에서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고, 뭐 대출, 사채 쓴 경위에 대해서도 뭐 생활비가 부족했다라고 이것도 이제 본인의 의사와는 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믿은 게 좀 잘못됐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이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제 피해자가 일정 부분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장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전화로 대면을 해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폭행죄라 그러면 뭐 합의가 되고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반의사 불벌죄니까 처벌을 안 할 수 있지만 상해죄고 상해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사진, 그 이제 조사받으러 왔을 때 사진 같은 거 이제 여기 뭐 멍이 있거나 이런 그 사진 같은 것도 다 있었다는데 왜 당사자 의사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장애가 있다는 분 그리고 실종 신고도 돼 있는 분의 얘기만 전화로 얘기만 짧게 듣고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물론 실종 신고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이제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자료도 주고 이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그리고 경찰들은 장점이 뭐냐 하면 생활 밀착형, 서민형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사람 숫자가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범죄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범죄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많아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체계적인 어떤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아마 내일, 이르면 내일 이 검찰의 살인 혐의로 송치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또 특정범죄 가중법이 있기 때문에 이 보복범죄 가중처벌로 다시 혐의가 바뀌어서 아마 이제 송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내일 상황까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 씬의 한수 시작합니다. 김태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애니메이션 두 편으로 준비를 했죠. 그런데 포스터만 보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영화로 더위를 날릴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 맑고 시원함이 전해지는 루카와 섬뜩한 공포로 서늘함이 느껴지는 클라이밍, 이렇게 두 편 준비했습니다. 네, 밝은 느낌의 이 루카 포스터부터 좀 같이 보면은 얼굴은 사람인데 또 밑에 몸 부분은 물고기예요. 네, 주인공은 물만 닿으면 바다 괴물로 변하는 비밀이 있는데요. 바다 밖 세상이 무섭고 두렵지만 호기심 많은 주인공 루카는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There's a million things you think you can't do. All you need is a chance to try. 누구나 공감할 법한 유년 시절의 모험심,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 재미있던 여름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네, 무엇보다 배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 이탈리아의 리비에라 해변 마을이 또 배경이라고요. 네,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세계 휴양지로 손꼽히는데요. 엔리코 카사로사 감독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수줍음 많고 소심한 아이였던 감독은 자유로운 친구 알베르토를 만나 멋진 여름을 보낸 추억이 있다고 하는데요. 캐릭터로 만든 알베르토는 여전히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 실제 친구입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해 제작진은 2차례에 걸쳐 리서치 여행을 떠났고요. 현지 아이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오기도 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제작진에 또 보니까 한국인 디자이너가 2명이나 있던데요. 네, 조명을 담당한 조성현 마스터라이터와 카메라 연출을 담당한 김성영 레이아웃 아티스트인데요. 픽사에서 근무한 지 21년 차, 10년 차의 베테랑들입니다. 청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채화 느낌을 많이 냈어요. 수채화가 번지는 듯한 그림자에서도 그런 종이 질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올 여름은 지중해가 선사하는 이국적인 분위기로 더위를 날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클라이밍으로 아주 서늘함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선 작화가 섬뜩하고 기괴하죠. 네. 시선을 끌기 충분합니다. 말도 안 돼. 분명 고장났던 폰인데 발신자가 나야. 작년 웹툰 원작의 기기괴괴 성형수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클라이밍은 임신이 주는 불안감을 공포로 표현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공포 애니메이션은 익숙하지는 않은 것도 같아요. 관객 반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난해하다는 부정평가와 섬세한 연출 덕에 몰입감이 높았다는 긍정평가,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 감독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클라이밍은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라 불리는 아인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 부문에 초청되면서 K 공포 애니메이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나날이 성장해가는 국내 애니메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가 내일 서울에 모여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북핵 협상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진행한 만큼 별도의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모레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백신 접종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미 정상회담과 부동산 일자리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근무하던 대검 반부패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함께 TV 홈쇼핑에서도 400여 개가 넘는 상품이 특별 조건으로 값싸게 판매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앵커 연일보 한여름 날씨죠. 너무 덥습니다. 오늘 낮은 최고 기온 몇 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네, 서울은 어제와 비슷한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32도까지 올라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시원한 비 소식이 있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엔 최대 20mm까지 내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유독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어떻습니까? 비 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좀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주간에 비 예보 여러 번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부터 경기와 영서,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기온은 이맘때와 비슷한 초여름 날씨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